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월에 봤었던 YM 고전읽기 논술능력고사의 중고등학생들이 봤었던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제시문들이 많고 길고 제시문들을 하나하나 독해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시문 가에서 나와 있었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아마 어려워했던 분들이 절반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중고등학생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미리 알고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번 문제를 푼 친구는 장담하건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오히려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돼요. 누구나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구는 빠르게 독해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또 평소부터 길러져 있던 독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지만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두 번째 문단의 예시도 알려주니까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그러고 보니 내가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어. 이런 기사를 나도 접한 적이 있어 하고 제시문 가만 보고 있더라도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뒤이어서 문제 1번이 나, 다, 라, 마 이렇게 4개의 제시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나다라마의 4개의 제시문이 모두 다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죠. 아마 제시문 가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뒤따라오는 후속 제시문들을 읽고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꽤 많은 학생들이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동양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서양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동양이나 그냥 쳐다봐도 쟤네들은 막연히 야만적일 거야. 문명화되지 못했어. 열등한 존재가 틀림없어.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인데 이걸 이제 친구들이 너무 낯설고 또 독해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야만인인 저 동양 애들이 오리엔탈리즘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왜곡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완전히 논지에서 다 이탈하게 됩니다. 먼저 제시문 나를 보면 줄 베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80일간의 세계일주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영화로도 여러 편 만들어졌고요. 동화책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완벽하게 좀 심화적으로 독해를 해본 친구도 적을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이 80일간의 세계일주는 한 5, 6학년들 수준으로 읽히고 있는 교재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제시문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곳곳에 숨어있는 책이긴 합니다.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해요. 이 제시문 나를 보면 첫 번째 대목에서 지금 얘네들이 인도에 있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대화를 보니까 매우 야만적인 장래 풍습을 갖고 있고 그를 사티라고 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풍습이 나와 있습니다. 비판해야 될 대상은 그 야만적인 풍습이 아니라 장래 풍습을 야만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이 비판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말에서 인도라고 하는 공간은 마치 야만적인 거. 그래서 영국은 그 야만적인 거를 해소해줘야 되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인도를 조금 더 살기 좋고 문명화된 국가로 바꿔줘야 될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오리엔탈리즘이죠. 그 뒤에 저 파르시 여성이, 희생자 여성은 영국식 교육을 받아서 유럽 여자나 다름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인도 여자든 아시아 여자든 흑인 여성이든 그 사람의 목숨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 사람은 영국식 교육을 받은 유럽 여자라서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만적인 무리와 지켜줘야 될 백인 여성 또는 이제 문명화된 여성이라는 구도로 80일간의 세계일주가 이 구도를 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마치 인도가 야만적인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미개한 지역,
막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제물로 희생되는 사람은 선량한 영국인이나 다름없는 여자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거길 가서 이 야만적인 풍습을 없애줘야 한다 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이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제시문 탄은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에서 작년까지 몇몇 반에서 교재로 썼었던 한국전쟁을 굉장히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전쟁 기간에 이뤄졌었던 이념적인 다툼이나 혹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주제들을 다룬 책입니다. 좀 어려워요.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의 일부분에 보면 6.25 전쟁이 막 터졌을 때 꽤 똑똑하다는 미국인이, 그러니까 아무 미국인이 아니라 뉴욕타임스의 존경받는 편집자인 사람이 내놓은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보면 아시아인들을 칭기스칸의 후예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사람들, 그리고 걔들을 메뚜기 떼, 몽골인, 야만적인 민족들, 갑주를 입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반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아예 지금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걔네들은 예전에 자기네들이 1200년대에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 같았던 야만인들, 몽골족들, 칭기스칸의 그런 부하들로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한반도 사람들을 보고도 그 서양 사람들은 저 미개에서 말도 안 통하고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야만인들이라고 조선 사람들을 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마지막에도 신념으로 가득 찬 광신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 한반도에 정주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문 라는요, 좀 다른 사례입니다. 이것도 오리엔탈리즘인데, 오리엔탈리즘이 가해자의 시선이 있고 백인들, 그 시선을 받는 피해자의 시선이 있어요. 주로 저개발 국가와 비문명화된 국가로 규정되는 애들이 이제 피해자인 건 셈이죠. 이 제시문 라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발표한 탈아론이라고 하는 저술집인데요. 이 책에서는 피해자인 일본이, 그 오리엔탈리즘의 피해자인 일본이 그 오리엔탈리즘을 수용해서 맞아 우리는 피해자야, 맞아 우리는 오리엔탈리즘 쪽으로 봤을 때 야만인이야, 쟤네가 문명인이고 우리는 보잘것없어, 하지만 보잘것없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가해자가 되자, 우리도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갖게 되는 백인들처럼 행동하게 되자고 생각하는 것이 탈아입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에서 처음 등장하긴 했으나 그 이후로 50년 넘게 일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라를 해석할 때는 일본이 단순히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었던 국가가, 피해자 국가가 오리엔탈리즘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 비문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문명화된 국가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의 이제 제시문 가에도 나와 있지만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피해받는 그 대상들조차도 오리엔탈리즘이 맞다고 생각해서 맞아 우리는 야만이냐라고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해야 될 제시문은 마였습니다. 이 마는 우리나라의 친일파 작가로 유명한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친일파까지는 아니었을 시절에 썼던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삼랑진에 있는 수재민들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개미떼, 벌레, 자기네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청하고 어리석고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되고요. 그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바라보는 미국을 유학 갔다 온 또는 일본을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은 쟤네들한테 문명을 주어야겠어요.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쟤네들 우리가 교육시키고 계몽시켜줘야겠어요. 저렇게 살면은 평생 저렇게 가난하게밖에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삼랑진 수재민들이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가 아니라 삼랑진 수재민들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아이들입니다. 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이라고 외치면서 저들을 구제해야겠습니다. 힘과 문명을 주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소설, 이 무정만 보더라도 이광수가 이 소설을 쓴 지 10년 정도 지나서, 10년도 아니죠.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친일파로 변질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보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그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제 좀 빠져 있었던 시기이긴 합니다. 거기까지 읽고 나면 문제 1번이 끝나는데 문제 2에서는 제시문 가 외에 새롭게 두 가지 제시문을 더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워했던 제시문이 바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해석해야 될 현상은 사였는데 예멘 제주도로 예멘 난민이 들어오던 그 기사인데 요 사 제시문은 그럭저럭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친구들이 과반입니다. 이 바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는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치학 서적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그 코끼리가 공화당,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그 진보 계열, 그 미국의 진보 계열 또는 미국의 민주당이 말려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책이고요. 이 책이 정치학의 프레임을 굉장히 잘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 바에서 나온 것도 오바마 케어와 저렴한 건강보험법입니다. 오바마 케어와 저렴한 건강보험법은 동일한 법안입니다. 완벽히 똑같은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법안이야. 한 법안이 지금 두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가 저렴한 건강보험법이라고 법안을 내놓자 너무 좋은 법이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도 너무 좋아요. 저렴한 건강보험법. 너무 좋습니다. 그러자 이 공화당에서는 이 법안에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자신들의 의도와 욕심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프레임을 더 씌워 왜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라는 말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라는 말로써 걔네들이 정부가 보험 산업을 장악하려고 해요. 여기서 정부는 오바마를 가리키겠죠. 오바마가 보험 산업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에요. 사망선고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 안에서 중요한 거는 같은 법안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 그리고 그 두 가지 이름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수업 중에 예시로 들었던 것도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찬성하세요? 라고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찬성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가 반대합니다. 아,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을 바꿔서 정부가 두 개인의 결혼에 간섭하시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정부가 개인들끼리 결혼하는 거에 간섭해? 간섭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성애의 결혼에 찬성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결과를 내놓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대답하게 되죠. 그것처럼 프레임 짜기 또는 프레임 가두기라고 하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시문 4로 갔을 때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납치, 여성의 변사체 또는 무비자 입국 또는 실족사, 차별 이런 말들과 함께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은 관광산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노동자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 제주도가 제2의 고향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혐오 표현을 던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특정한 속성에 대해서 과장돼서 표현을 하거나 혹은 아예 있었던 사실이 아닌 거를 막 더 씌워서 그 사람들이 마치 성범죄자의 다른 사람의 종교는 존중할 줄 모르고 보조금만 왕창 받아가는 치안을 아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8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에 의한 범죄 소식은 안 들리고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거기서 잘 취직해가지고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한 축이 되어가지고 알아서 일자리 찾아서 먹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범죄도 안 저지르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씌운 프레임과 달리 현실에서는 왜곡이 일어난다. 그럼 이 왜곡이 왜 일어나느냐? 자, 이걸 해석을 하려면 첫 번째, 제시문 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인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혐오하거나 약자는 이런 특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라고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선. 이번엔 강자가 한국인인 거죠. 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바에서 우리가 봤듯이 프레임 씌우기. 제주 예멘 난민은 이러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라고 현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 또는 자신이 믿고 싶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가두기가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비판하셨어야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프레임 가두기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비판하셨어야 해요. 문제 1과 문제 2 모두 800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800자가 많아 보이지만 제시문 5개를 정리하려면 한 제시문에 200자만 쓰더라도 1000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간추려서 썼어야 해요. 문제 1에서도 가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은 200자가 아니라 100자? 정말 많이 쓴다고 해도 150자 이내로 짧게 설명하고 끝났어야 되고요. 제심은 나다라마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150자, 정말 길어야 200자 이내로 끝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구절절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이고 나폴레옹은 이랬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벌써 분량을 초과하게 되죠. 문제 2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와 바를 활용해서 사해네온 현상을 비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과 바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많이 전개돼도 300자에서 끝나야 되고요. 그러면 가가 아까 했으니까 100자 정도로 한다면 바에 대한 설명도 200자 이내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500자를 가지고 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일단 얘기해야겠죠. 그럼 그것도 한 100자 150자 쓸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300자 남았을 거야. 300~400자. 이 글자를 가지고 가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게 절반, 200자 정도. 바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또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바에 대해서 조금 더 길지만 여전히 짧게 정리한 다음에 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얘기하고 본론인 가에로 입각한 비판, 바에 입각한 비판이 한 200자 정도씩 들어가주면 800자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 자체, 이 논술 능력고사 자체는 자신에게 낯선 제시문과 쟁점을 읽고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이 쟁점을 가지고 여러 좀 상이한 케이스들을 분석한 다음에 추가적인 개념까지 받아들여서 현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뤄보는 그 모든 분석과 평가와 비판을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구조적으로 짜서 서술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능력고사는 분석력을 요하고 자신의 평가와 근거를 충분히 되도록 하고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제시문들을 다 연결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조적으로 잘 짜인 글을 연습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셔서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선 지금 1년에 4번 보고 있습니다. 2, 5, 8, 11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5월 능력고사는 봄 때 받고 여름에는 이제 8월에 다음 능력고사가 있게 됩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글쓰기 연습을 하고 또 여러 쟁점도 파악을 하면서 8월에 있을 다음 논술 능력고사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가면 좋겠습니다.